월요일에 만나는 양 기자의 금융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FTX 파산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FTX의 그 CEO인 샘 뱅크먼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요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통은행은 어떤 식으로 결제를 했는지 이걸 먼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철수가 어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카드로 계산했을 때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철수의 예금 그 통장에서 예금 잔액이 그만큼 뭐 1이라고 하죠. 1만큼 빠지겠죠. 그 다음에 철수는 1의 가치를 가진 커피를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철수의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카페 주인의 대차 대조표는 커피를 제공했으니까 커피가 1만큼 줄고, 그 다음에 예금을 받았으니까 예금이 1만큼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페 주인하고 철수의 통장은 동일한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주거래 은행이 같다고 생각한다면은 동일한 은행에서 철수의 예금은 은행의 그 원장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 주인의 예금 통장에는 플러스 1 이렇게 기입이 되겠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수하고 커피숍 주인의 그 주거래 은행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더 많겠죠. 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은행 1하고 은행 2가 각각 커피숍 주인하고 그 철수의 주거래 은행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준비금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준비금이 은행 2에서 은행 1로 이동하는데 그걸 누가 관리해 주느냐? 현재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FTX는 이거 흔히 말하는 크립토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암호 자산의 거래소 또는 코인 거래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코인 거래소의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철수가 비트코인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P2P라고 그러죠. 피어 투 피어로 이렇게 딱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도 내가 저쪽으로 보냈는데 저쪽은 또 돈 안 주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먼저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거래소 계좌에다가 비트코인을 넘겨줘야 되니까요. 이걸 대차 대조표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철수의 비트코인 하나가 없어지겠죠. 자, 이거는 또 거래소로 갔으니까 거래소가 그만큼 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BTC를 하나 갖고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수는 비트코인이 하나가 줄은 만큼 거래소에서 뭘 발행하냐면요. 나는 너한테 비트코인 하나를 빚지고 있어 라는 증서. 요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BD, 즉 비트코인 디파짓 또는 비트코인 예금이라고 예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하나 증서를 받겠죠. 또는 이게 뭐 거래소에 그 이제 우리가 앱을 켜보면은, 핸드폰에 있는 앱을 켜보면은 나는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 하나를 맡기고 있어라는 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소는 예금을 이렇게 증서를 줬으니까 그건 거래소의 하나의 채권 또는 부채가 채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은행에 현금을 예금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기존 전통 은행의 현금은 거래소의 비트코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전통 은행의 예금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디파짓 또는 BD 요거에 해당한다. 아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소가 이런 걸 하는 거는 거래소를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철수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지불한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이걸 피어 투 피어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래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뭐 비트코인 0.000 얼마 이 정도 내겠죠.
근데 이 1시간 걸리고 막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럼 그런 불편을 덜고자 거래소가 등장했어요. 거래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커피숍이나 철수가 동일한 코인 거래소에서 이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자, 철수가 이미 이제 그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예금 BD를 갖고 있으니까요. BD를 일만큼 감소시켜주고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커피숍은 또 일만큼 커피를 제공하고 BD를 일만큼 받고,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철수의 BD, 그 비트코인 디파짓, 이거는 마이너스 1만큼 없어졌다 해주고, 그 다음에 커피숍 주인의 비트코인 디파짓 또는 그 비트코인 예금은 플러스 1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철수하고 카페 주인하고 같은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하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대신 현금을 예금을 BD로 바꿨다 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되냐? 코인베이스를 보니까요. 이건 뭐 1년 전 자료인데요. 하루에 5,600만 건을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비트코인은 한 건 처리하는데 뭐 물론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더 빨라지긴 했지만은 뭐 한 대략 5초 정도 뭐 이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그 보면은 굉장히 좀 늦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오프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래는. 오프체인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비트코인 거래할 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연쇄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래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래소에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소의 원장만 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온체인이 아니라 오프체인이란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철수하고 커피숍 주인의 계좌가 주거래 은행이 달랐을 때 그때 했던 거하고 또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철수하고 커피숍 주인의 주거래 그 거래소, 코인 거래소가 달랐을 때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철수는 코빗을 이용하고 있고 커피숍은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 뭐 가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통적인 은행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전통적인 은행에서는 중앙은행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블록체인이 있는 거죠. 좀 조금 다르죠. 근데 전체적인 구조는 굉장히 흡사하다. 자, 그리고 또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온체인 거래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주로 이제 거래소였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테더죠. 지금 전체 그 스테이블 코인 자산의 거의 여기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 조금 안 되게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제일 크니까.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자, 철수가 테더를 살라 그래요. 그러면 철수는 1달러를 테더한테 줍니다. 그러면 테더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단위인 1테더를 줍니다. 철수의 대차 대조표는 달러가 1만큼 감소하고 테더가 1만큼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테더는 달러를 하나 받았죠. 돈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테더를 발행해서 줬죠. 그래서 테더는 이 부채 부분에 부채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생긴 달러 이를 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테더는 망하겠죠. 왜냐하면은 테더 직원도 뭐 회사 건물 임대료도 내야 되고 회사 직원 그 월급도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받은 달러를 갖고 뭔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채에 이렇게 그 투자를 했었는데요. 한참 헝따가 굉장히 크게 무너질 때 이 테더가 헝따 이 기업체를 인수한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 상당수를 TB, 그러니까 국채자, 단기 국채,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은 테더는 어쨌든 운영할 수 있고 뭐 수익도 낼 수가 있겠죠. 최근에 9월에 발표된 스테이블 코인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크게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1은 뭐냐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680억 달러 요건데요. 그중에 560억 달러 대략 82%가 굉장히 안전한 단기 그 국채나 뭐 MMF 이런 데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 코퍼레이트 펀드라고 해서 회사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았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거의 반대로 비율이 많았었는데 아마 최근 회사채에 있었던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회사채는 수익은 많이 주지만요. 굉장히 위험 관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테더를 보면은요, 이게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하고 굉장히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철수가 머니마켓 펀드를 들었다 그러면 자기 현금으로 머니마켓 MMF죠. MMF의 주라고 그러죠. 쉐어를 하나 구매를 합니다. 그럼 이 쉐어 뭐 구매 증서가 나라 뭐 있겠죠. 전자적으로 물론 요즘은 보관하겠지만요. 그러면 머니마켓 펀드는 그걸 바꿔서 내가 너한테 빚진 게 있어. 너한테 MMF 하나 그 쉐어를 발행해 줄게. 뭐 일종의 예금 증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MMF는 받은 돈 일을 갖고서 그걸 갖고 뭘 하냐? T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이제 MMF가 참여하고 있는 연준의 오버나잇 RRP. 요걸 뭐 벌써 지금 한 3.8% 주니까요. 요즘 아주 많이 MMF가 신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아까 했던 테더의 구조하고 MMF의 이 구조가 매우 흡사하죠. 근데 뭐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모델을 우리가 벗어나겠다 했지만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이 새로운 코인이라든지 코인 생태계도 그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디파이라고 그러죠. Decentralized Finance에 이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코인 또는 뭐 코인 거래소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이제 후발주자들이 비트코인 이후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을 참조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은 뭐냐?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전통적인 은행은 신용을 창조한다는 거죠. 만약에 영희, 철수로 되어 있는데 영희입니다. 영희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은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내가 너한테 대출을 해줬으니까 대출은 은행의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희에게는 뭐가 되냐면 대출은 은행에 자기가 빚진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대신 나는 너한테 예금을 영희가 돈을 빌렸다면은 당연히 그 돈을 찾겠죠. 뭐 어디에다가 지불하려고 돈을 빌렸겠죠. 대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일단 대출한 순간에 보면은 영희는 은행에 예금을 일만큼 갖고 있고 은행은 그 부채로서 예금을 일만큼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용창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용창조가 아닌 경우는 어떤 거냐? 서로 지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우리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철수는 나 너한테 예금 줄 거를 내 채무 그 부채에다가 잡아놓기 이르지 않죠. 어떻게 되냐면 철수는 현금을 일만큼 줄이고 대출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 야, 이거 대출 이 서류 하나 써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희는 아까하고 똑같지만은 현금 받고 대출을 하나 자기 빚진 거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빌려주는 사람, 대출해주는 사람의 대차 대조표 크기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고 이건 곧 신용 창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의 제일 큰 수익 모델 중에 하나죠. 은행은 여기서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냐? 예금 이자율은 예를 들어 뭐 1%. 그런데 대출 이자율은 예를 들어 5%.
그러면은 은행은 바로 이 금리 차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대출이 일어나고 나서 만약에 이 대출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뭔가 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주택을 사거나 뭐 이렇게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은행의 수익 모델은 신용 창조를 일으키고 그거로부터 또 금리 차이, 예금과 자기의 부채인 예금과 대출금의 금리 차이로부터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